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특히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이틀째 3대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OECD 그리고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깨를 무겁게 하는 재료가 됐습니다. 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뚜렷한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 마감 이후 알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기대감이 워낙 낮았는데 월가 예상치는 웃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미국의 제조업 성적 가늠해 볼 수 있는 알코아의 3분기 성적에 대해서도 잠시 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로존과 미국 쪽 내용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핫이슈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쪽 낙폭이 가장 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애플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지수면으로서는 가장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1.52% 하락한 3,065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81%가 하락한 13,47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8%가 하락한 1,4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특히 애플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3일간 10%가량 하락했던 애플의 주가가 반등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점, 이런 점이 알코아와 얌 브랜드의 실적 호전세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처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IMF를 비롯한 세계은행 등 일부 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소 하향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도 뉴욕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 뉴욕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 알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워낙 낮았기 때문인지 예상치에는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이 약했던 게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아진 수치니까요. 네. 알코아의 실적만 놓고 보면 2분기보다는 상당히 현재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오는 추세로 나오고 있어서 2분기보다는 상당히 그 어려운 국면에서는 다소 현재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때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손실을 기록하는 부진을 나타냈었는데요. 3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순이익은 3센트를 마쳤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작년에는 15센트로 작년의 실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 예상치인 손익분기점 0% 정도의 수준을 현재 3센트 정도로 올린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마무리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 알코아의 순이익은 1억 7,200만 달러, 매출은 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매출은 50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좋은 수치인데요. 매출은 그렇지만 8% 정도 하락하면서 역시 중국 쪽의 수요가 여전히 그치고 현재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때 알루미늄 가격이 18%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낸 것을 보면 올해 알루미늄 수요를 6%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9달러 13센트로 0.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얌 브랜드는 피자헛을 만드는 그 모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순이익은 4억 7,1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3억 8,300만 달러의 순이익보다도 현재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매출은 35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작년 32억 7천만 달러 대비해서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도 6% 올라서는 등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주가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1.3%가 하락한 66달러 4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 모두 예상치는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양호하게 3분기 어닝 시즌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 회담이 어제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역시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사마라스 총리와 깊숙한 긴축 이행에 대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테네에 약 6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의회 근처에서는 5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등 야당 쪽과 노조 쪽의 움직임은 상당히 강경한 모드 속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 사마라스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특히 메르켈 총리는 현재 연정을 이끌고 있는 신민주당의 사마라스 총리가 긴축 이행에 대해서 상당한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아테네를 방문한 것은 지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때는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사마라스 총리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긴축 이행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태주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파플리아스 대통령을 10시에서 4시,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먼저 회담을 갖고 그 다음에 사마라스 총리를 만난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긴축 이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자회견에서는 발표가 없었지만 이 내용에 대한 깊숙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독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존이 그리스의 트로이카와의 이 긴축 이행 합의를 이달 18일, 그러니까 EU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마무리 지으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 통보 형식인데요. 11월 달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11월 말까지 현금 가용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그리스 입장을 보면 이달 열리는 18일과 19일 EU 정상회담에서 이 안건이 EU의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 수 있으려면 18일과 19일 전에 그리스의 트로이카 실사단과의 세부 긴축안의 마무리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30억 유로 중에서 약 40억 유로의 긴축 세부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내용으로는 역시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는 긴축 이행 연장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코멘트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트로이카 실사단과 세부안을 도출할 경우 이 실사단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그리스의 긴축 이행 요구하고 있는 2년 연장에 대한 EU와 IMF, ECB의 합의가 도출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사단의 보고서를 보겠다라는 것이 현재 트로이카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을 못 받으면 그리스 국고는 다음 달 바닥이 날 처지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 문제는 이번 달 중순이면 좀 완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리스크는 그만큼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 세부안 도출을 그 약속대로 18일과 19일 전에 합의를 해낼지 여전히 진통이 남아있다는 점, 이런 불확실성은 유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11개국, 27개국 중에 11개국,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 프랑스가 가장 현재 기치를 들고 그 도입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EU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현재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11개국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스페인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영국의 반대로 인해서 차질을 빚었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프랑스가 현재 지난 8월부터 독자 도입을 통해서 EU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현재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EU는 주식과 채권의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금융거래세를 현재 부과하도록 합의가 됐고요. 프랑스는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프랑스의 본사를 둔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0.2%의 금융거래세를 지난 8월부터 이미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도 악재가 됐던 요인인데요. IMF와 OECD 그리고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춰 잡은 겁니까? 네. 지난주 말에 한셀블라트를 통해서 독일의 언론지를 통해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3.5에서 3.3%로 낮출 것이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어제 동경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OECD도 OECD 34개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가 100.1로 특히 유로존의 내용들은 99.4를 기록하면서 100 이하에서는 경기 위축이 몇 달간 더 늘어날 것이다. 더 전망된다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 나왔고요. 오늘 이런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내용들이 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 가격이 좀 하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제시했고 지난 7월에는 0.1%를 내린 3.5%에서 이번에 0.2%를 다시 낮췄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6%로 하향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3%에서 2.7%로 올해 성장률을 3% 미만으로 가져간 그런 흐름이고요. IMF와 세계은행, OECD 모두 현재 유로존의 리스크 부담, 그 다음에 내년도 미국의 재정 감축에 따른 피스칼 클리프의 리스크 요인 이런 부분을 공히 현재 들고 있다는 점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공개시장 조작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얘기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에도 역시 중추절이 시작하기 전에 경기부양이나 공개시장 조작 카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중추절이 끝나고 난 바로 즉시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역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통해서 2,650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3,650억 위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준율 인하 카드보다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것은 11월 8일 새로운 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카드를 만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지준율 인하 카드보다는 이런 임시 방편의 공개시장 조작을 현재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역 RP 매매를 통해서 7일물과 14일물을 시중의 유동성을 풀었다가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11월 이후에는 이런 내용보다는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올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경절 연휴 이후에 현금 수요가 많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후행적이지만 인민은행이 이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주요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윤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 박재현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세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틀째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박재현 대리님,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볼게요. 예, 뉴욕 증시 눈에 띄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었죠. 경제 둔화 우려와 이날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이 지수 하락을 이끈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10포인트 하락한 13,473.53포인트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47.33포인트 마감한 3,065.02포인트. S&P 500 지수 14포인트 마감한 1,441.4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죠. 알코아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을 조금은 밝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데요. 독일과 그리스 양국 총리가 그리스 유로존 잔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이것은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영국 지수 31.49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프랑스 지수 23.75포인트, 독일 지수 56.68포인트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좀 짙게 깔려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알코아가 예상치를 좀 웃도는 그런 성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런 알코아 실적이 오늘 국내 증시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 알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손실은 손실이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 예상치 자체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시장의 예상치 자체를 낮춰놓고 난 다음에 한다면 어닝 실적을 또 바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세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또 옵션 만기일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인 측면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수를 하는 대신 또 현물을 또 파는 그 전날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중국 증시 모멘텀에도 약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화학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방법이 안 낫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코스피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 1980포인트도 내주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포진된 코스닥 상대적으로 랠리를 7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재현 대리님,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전일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는 전일 하락에 따른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의 경기 하락 우려, 그다음에 3분기 기업 실적 우려 등이 겹치면서 지수 움직임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5포인트 하락한 1979.04포인트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64포인트 상승한 540.43포인트 마감했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박스권 상단 부근에 좀 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을 좀 중심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지표들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또 9월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런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이죠. 어제까지 외국인이 9월 옵션 만기 이후에 2조 7천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 펀드 물량이죠. 투신 물량이 2조 8천억 원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반면에 연기금도 5,700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향후 주가 흐름이 중소형주로 갈지 아니면 대형주 코스피로 갈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저점에 있을 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좀 저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해 나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점차 매수해 나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 있을 때 개인이 좀 매수를 해 나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넘기면서 상승 패턴이 좀 마감되는 그런 흐름을 역사적으로 좀 보였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의 지금까지의 대형주 매집은 앞으로 좀 큰 폭의 추세적인 대형주 상승 랠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지금 2007년 7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지금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번 옵션 만기 이후 또 아니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시장 트렌드가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렇게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자 경기 민감주 어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내수 관련주는 좀 강세를 이어갔던데 업종별 흐름도 분석을 해볼게요. 예, 전일 유가증권 시장 약세 흐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로부터 좀 자유로운 업종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DI의 상한가로 5% 상승한 의료 정밀 업종을 제외하고는 통신, 보험, 의약품 등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락앤락, 한세실업, 현대홈쇼핑 등 내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보험업종이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 민감주, 전기전자 업종이나 화학, 서비스 업종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서비스 업종 NC소프트가 3분기 실적 우려감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계열사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그룹주도 좀 약세 흐름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몇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LG화학 낙폭이 컸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먼저 LG화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미국 증시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2분기에 정제 마진 자체가 조금 커지면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과대평가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화학주라든지 발목을 좀 잡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그리고 또 공매도 루머가 좀 돌았죠. 그리고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물이 조금 쏟아졌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유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어제는 매도였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기 위해서 매도했던 물량이라고 치고는 좀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다 조금 3분기를 좀 실적 바닥이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죠. 그만큼 조금 과대평가를 했던 경향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따라오지는 못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조금 생각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본다면요.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추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코스닥에 랠리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한 랠리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C게임으로 대비된 업체입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시작해서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대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블레인드 소울까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이어져 왔는데요. 2분기 매출을 한번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점 접근성이 편리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게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자체가 좀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에도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주가 자체가 좀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만큼의 주가, 그래서 뭐 40만 원을 웃도는 가격대까지는 다시금 갈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런 황금기를 누리기에는 NC소프트가 약간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야구단을 뭐 창단을 하면서요 어느 정도의 사업의 다각화를 좀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김택진 회장 자체의 움직임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에서 좀 하락세가 특별히 나왔었던 LG화학과 NC소프트 두 종목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박재현 대리님, 코스닥 업종별 등락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장 코스닥 지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제약, 오락문화 업종을 순매수하면서 이 두 업종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해외 판매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다음이 2%대 하락하면서 인터넷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의료정밀 업종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살펴봤고요. 또 역시나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이렇게 또 대선 테마주 중에서 철도 관련 테마주가 또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 확인을 해 주신다고요? 네, 뭐 한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후보들 가운데 정책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륙철도를 연결을 해서 복합 물류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주로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 관련주가 상당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자체가 지지율에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유념하시고 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위1비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발언에 따라서 뭐 다음날 어떻게 주가 자체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새 후보에 공통적으로 치중이 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 부분에서 한번 본다면 철도 테마주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뭐 고용이라든지 복지 관련주도 끊임없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노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박스권 상단에 조금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래량적인 부분을 한번 보셨을 때도 상당히 위쪽에 많은 거래량이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는 분명히 거래량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위에 있는 윗꼬리를 다 어느 정도의 매집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패턴이 가장 좋은 패턴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좀 가장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 리노스를 꼭 준비를 했냐고 하면 철도 테마주 중에 실적이 가장 낮죠.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2분기에도 그렇고요. 3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노스를 좀 준비했고요.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도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뭐 처음에 상한가는 모두 다 똑같이 달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계속적으로 상한가 랠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정책 관련 이슈가 되면서 실적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기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철도 테마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양호한 리노스 오늘 흐름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박재현 대리님, 코스피 쪽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예, 어제장 특징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관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종이죠. SK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디램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외국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신한지주,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하이닉스, SK하이닉스, KTNG, 삼성전자, NHN, SKC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도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도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LG화학 역시 양매도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외국인 LG화학, NHN, 포스코, LG전자, NC소프트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 NC소프트, 두산인프라코어, LG화학, 신한지주, 삼성전기 순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또 LG화학과 NC소프트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CGN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포스코 엠텍, CJ ENM까지 매수를 많이 했는 종목군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웹젠 그리고 GS 홈쇼핑, 인터플렉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안에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은 YG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자체가 지금은 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요. 개인이 1조를 넘는 돌파 시점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같은 수급은 이제 외국인으로 수급 자체가 바뀌면서 오늘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매도율도 한번 따져보시더라도 매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대신에 순매수나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세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매도 종목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그리고 GS 홈쇼핑, 오스테미 플란트,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JC, SM, 다음,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르츠증권 박재현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 대비 건설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던데 그 가운데 한 종목 살펴봐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전일 건설주들의 좀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에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이슈가 하나 있었죠. 건설업계 최초로 해서 현재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일반 설계 용역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주를 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자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계약 금액이 한 7억 4천억만 원 정도, 뭐 상당히 뭐 작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용역 자체 내용을 좀 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에 대한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기술 검토라든가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그리고 인허가 지원 이런 등의 뭐 기술적인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추가적인 뭐 수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원전 설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자격 업체로 등록이 돼야지만 입찰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6월달에 종합건설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가동원전 설계 기술 용역에 있어서 유자격 업체로서 등록이 자격을 좀 획득을 한 상태죠.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이러한 유자격 업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 가동 중인 한 2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비 개선이라든가 노후 설비 교체라든가 이러한 또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죠. 이 부분에 EPC 공사를 좀 수주를 한 그런 전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PC 일괄 수행 능력 이 부분도 해외에서도 한번 보여준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가동원전 설계 이 부분 수주를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연구용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용원전 분야에서도 국내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앞으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입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일 그러한 이슈가 동사에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좀 단기적인 뭐 호재일 수도 있고 긴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사의 어떤 그 기업적인 뭐 실제적인 그 수주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현재 지금 주택 사업이라든가 해외 수주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3분기 때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지만
현재 지금 전체 수주 물량 자체를 봤을 때 한 8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연간 목표가 한 15조 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7% 정도를 달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수주까지 한다면은 좀 근접한 그러한 수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해외 수주 부분에 좀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 수주 목표량에는 지금 현재 한 32% 정도밖에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국내 수주가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우려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10월달 내에 발표가 기대되는 이런 수주 물량을 좀 기대를 해봤을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달 내에 발표가 기대되는 부분이 뭐 알제리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모로코라든가 싱가포르 이쪽에 지금 수주 유력한 그런 프로젝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해외 수주가 좀 부진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의 지분 매각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3분기 실적에 매각 차익이 크진 않지만 한 60억 정도 되는 그런 매각 차익이 영업이익 쪽으로 좀 계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건설업종 중에서는 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뭐 물론 이제 나머지 건설 종목들도 긴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종목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여타 다른 건설업종 종목에 비해서 빠르게 지금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돌파를 하고 나서 한 달 전 정도에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만 원에서 1,15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일 장기 이평선을 회복한 대우건설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 전일 또 헬스케어 관련, 또 노인복지 관련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즉시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저희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 또 전자 의료기기 이러한 부분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고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뭐 점유율 1위 업체고 세계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세계 전자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한 6%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그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요. 이러한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 그리고 스포츠센터라든가 뭐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상당히 폭넓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국내에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이라는 펩스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완료가 되면서 국내에서의 그런 매출은 조금 감소된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해외 시장에서 신혼국 시장이라든가 해외에서의 그 PAPS 펩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자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때 전년 대비한 해외 매출 성장률이 한 18% 증가율을 보여줬고요. 2010년도에 16%, 2011년도에 31% 계속 해외 매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한 25% 이상 성장률을 보여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부분에서 성장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지위와의 공동 판매 협약도 돼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해외 부분 미국에서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공급 규모가 좀 증가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있고 현재 수익 구조를 봤을 때도 순이익률이 지금 한 2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급여 인상이라든가 원가 부담 이런 부분 좀 있긴 하지만 판관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노력을 하면서 높은 이런 순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구조 자체도 부채 비율이 뭐 1% 미만이 무차입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재무구조도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대선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8월달부터 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200일선을 강하게 상한가를 좀 형성을 하면서 돌파를 했었고 최근 한 2주 넘는 기간을 옆으로 좀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면서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일 강한 거래량도 수반이 되고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요. 그 박스의 상단부인 9,500원에서도 돌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8,950원에서 9,000원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헬스케어 관련주로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오 스페이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일본과 견조도 자신감이 붙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층이 금융회사진 빚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권 다중채무자 183만 명 가운데 7에서 10등급은 8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은행 계좌에서 카드론이 빠져나간 경우 허술한 보안체계 책임을 시중은행에 묻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허 괴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내 1호 특허 펀드가 나왔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업체 특허를 사들여 업체 사용권을 주고 기술료를 받는 세일앤드 라이선스백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7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가 만기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큰 요동 없이 고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일본과 견조도 자신감이 붙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본 재무성과 공동으로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료 대상은 한은과 일본은행,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계약한 570억 달러 규모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를 뺀 1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남은 130억 달러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전 맺은 계약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양자 스와프입니다. 공동 발표문은 내기관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조치에 만기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앞으로 양국과 세계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비로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오는 11일 도쿄에서 양자 재무 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우려와는 달리 시장은 담담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110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2.85%포인트 하락한 1979.04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층 안정된 금융시장 분위기와 달리 우리네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만 81만 명으로 이들 부채 규모는 6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층이 금융회사의 진빚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환종 선진통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 신용평가사 코리아 크레딧 뷰로 자료를 이용해 밝힌 내용을 보면 금융권 다중채무자 183만 명 가운데 7에서 10등급은 8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금융권 대출 잔액만 6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 172조 7천억 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10조 1천억 원의 건전성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예금 취급기간 가계대출을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 현재 전월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난
64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안 체계가 허술해 발생할 피해 책임을 시중은행에 묻겠다는 의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이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수법으로 거래은행 계좌에서 카드론이 빠져나간 경우 허술한 보안 체계의 책임을 시중은행에 묻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일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구성된 소송인단 150명을 모집해 이달 안으로 카드사 및 2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1차 소송에서는 카드사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 피해자들 50명이 동참할 예정이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보이스피싱만큼이나 국내외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허입니다. 기업 간 분쟁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특허에 투자하는 민간 차원의 펀드가 나왔다고 하죠. 특허 괴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내 1호 특허 펀드가 나왔습니다. KDB 산업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250억 원 규모로 지적재산권 펀드인 아이디어 브릿지 오퍼튜니티 3호 특별 자산 투자 신탁 1호가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에는 산업은행이 테크노뱅킹으로 150억을 투자했고 기관 투자가도 참여했습니다. 아이디어 브릿지 자사운용이 운영을 맡았고 목표 수익률은 6% 수준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